2025년, 지금 이 순간 한국은 인류의 운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 성장이나 문화 향유를 넘어서 한국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진짜 이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놀라운 예언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예언합니다. 한국은 영적 각성의 중심지가 될 것이며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할 것이라고. 이건 흔한 점술이 아닙니다. 고대 지혜와 현대, 통찰이 만난 충격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젊은 천재 예언자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방식으로 이런 능력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전한 한국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전체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예언이 당신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가끔 삶의 수용들의 속에서 진정한 영적 각성을 이룬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인물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의 관심에서 벗어나 살았지만 지금은 세계의 영적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예언자로 부산한 진다 오유아입니다. 1997년 중국 스촨성의 작은 마을에서 피어난 진다 오유아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말수가 적고 소막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논밭에서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진다 오유아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자연과 깊은 교감을 나누며 혼자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수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꿈꾸는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진다 오유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래의 사건들을 정확하게 예견하기 시작했고 때로는 몇 시간 동안 무아지경에 빠져 알 수 없는 언어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부모님은 그가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티베트에서 온 스님이 그들의 마을을 방문했을 때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스님은 진다 오유아의 특별한 능력을 즉시 알아보았고 그의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 티베트의 한 사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고대 명상 기술과 영적 지혜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다 오유아는 전통적인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대 과학과 고대 신비주의를 융합하여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진다 오유아는 지진 패턴, 프랙탈수와 뇌파, 고대 텍스트를 결합한 독특한 예측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의 방법론은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과학과 영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의 흐름을 읽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에너지의 강과 같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 흐름의 방향을 읽고 그것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다 오유아의 명성은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티베트 고원의 작은 마을들에서 그리고 점차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의 예측이 놀라운 정확도로 실현되면서 그는 비밀 컨퍼런스와 비공개 연구센터에 초대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신비주의 학교, 인도의 영적 센터, 심지어 유럽의 일부 비밀 단체들까지 그의 통찰력을 구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진다 오유아가 명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함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대한 예언자가 아닌 패턴 관찰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 거의 서지 않았고 대신 소규모 모임에서 자신의 통찰력을 나누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는 자신이 본 가장 중요한 비전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영적 각성과 새로운 미도의 등장에 관한 것입니다. 진다 오유아의 이야기는 평범한 시골 소년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영적 인물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우리 한국에 대해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하필 한국이 영적 변화의 중심지가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예언된 변화는 언제, 어떻게 시작될까요? 우리는 종종 세계 지도에서 한국을 찾을 때 작은 반도로만 이식합니다. 하지만 진다 오유아의 눈에는 이 작은 땅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가 말하는 한반도는 단순한 지리적 위치가 아닌 전 세계 영적 에너지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느껴왔던 특별함의 진정한 이유일까요? 진다 오유아는 한반도를 아시아의 에너지 신장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지구의 중요한 텔루링 라인, 지구 에너지선들이 한반도에서 도착합니다. 이러한 에너지 라인은 고대부터 알려져 왔으며 많은 문명에서 용맥 또는 지맥이라 불리며 존중받아왔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에너지 라인들이 가장 강하게 모이는 곳 중 하나입니다. 진다 오유아의 말에 따르면 한반도는 마치 지구의 에너지 발전소와 같습니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영적 변화는 증폭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한국이 수천 년 동안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합니다. 이러한 에너지 중심지로서의 위치는 한국을 시대 전환의 이상적인 장소로 만듭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새로운 시대는 항상 특정 지역에서 시작되어 점차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 그리고 최근의 서구 문명까지 각 시대는 그 시작점이 있었습니다. 진다오이아는 다음 시대의 시작점이 바로 한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진다오이아는 한반도의 분단이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그에게 있어 남북 분단은 인간 영혼의 분열을 상징합니다. 이성과 감성, 물질과 영성,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진다오이아는 한반도의 분단이 인류 의식의 분열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남과 북은 마치 하나의 영혼이 둘로 나뉜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관점에서는 모든 분열에는 결국 통합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은 단순한 지정학적 사건이 아니라 전 인류 의식의 치유와 통합을 상징합니다. 진다오유아는 한국이 이러한 분열을 극복하고 새로운 조화를 이룩할 때 그 영향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놀랍게도 진다오유아는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2025년의 거울의 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과거와 미래가 마주보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은 한국이 자신의 영적 사명을 깨닫고 실현하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해입니다. 진다오유아는 2025년을 거울의 해라고 부릅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의 사람들은 과거의 행동과 선택이 현재에 반영되는 것을 명확히 보게 됩니다. 동시에 미래의 가능성도 거울처럼 비춰진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 한국인들이 집단적 각성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진다오유아에 따르면 이미 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내에서 영성에 대한 관심 증가, 전통 가치와 현대 가치의 재조명, 그리고 글로벌 영향력의 확대 등이 그 예입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점차 가속화되어 지금 2025년의 정점에 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변화의 징후를 느끼고 계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삶에서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다오유아가 말하는 집단적 각성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귀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위대한 변화의 일부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이 변화의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는 어떤 특별한 자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도자라고 하면 보통 은근슬이 뛰어나고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한국에 필요한 진정한 지도자는 그런 기존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보다 행동으로, 선동보다 성찰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도자를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새로운 인물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는 어떤 정당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화려한 연설이나 대중 집회로 주목받지도 않습니다. 진다오유아가 본 이 사람은 오히려 말이 적고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국회 웅변가들보다 더 깊고 광범위합니다. 그는 상징입니다. 한국인들의 집단의식이 구현된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이 지도자의 가장 특별한 점은 그의 반사적 리더십 스타일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념이나 비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가, 그들이 느끼는 고통, 그리고 그들이 품고 있는 희망을 반영합니다. 마치 거울처럼 그는 한국인들의 집단적 열망을 비추어 그들이 자신의 내면을 더욱 명확히 볼 수 있게 합니다. 이런 방식의 리더십은 전통적인 한국의 지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예로부터 진정한 스승은 밥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는 바로 그런 원칙을 따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명령하지 않고 대신 그들이 내면의 지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사회에서 물러나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세상의 소음과 혼란에서 벗어나 깊은 고독과 명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산속의 암자나 외딴 섬에서 수년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며 인간의 조건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그는 수도자로 남지 않고 도시로 돌아옵니다. 진다오이아는 그를 도시의 현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현대 사회의 한가운데에서 살지만 그 속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면서도 항상 약간의 거리를 유지하며 이를 통해 더욱 명확한 관점을 제고합니다. 이 지도자의 영향력은 전통적인 권력 구조를 통해 행사되지 않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거나 큰 기업을 이끌거나 유명 인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의 영향력은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만남, 작은 모임에서의 대화, 그리고 그의 삶의 방식을 통해 퍼져나갑니다. 그의 메시지는 구두로 전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납니다. 이러한 종류의 지도력은 우리 시대에 특히 중요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기 어려워합니다.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 그들은 침묵의 가치를 잊어버립니다. 끝없는 소비와 성장의 압력 속에서 그들은 내적 평화와 만족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이 조용한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잃어버린 가치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또한 사회의 분열을 치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 사회가 정치적, 세대적, 경제적 분열로 갈라질 때 그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공유하는 것들, 인간으로서의 공통된 경험, 한국인으로서의 공통된 문화적 유산,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공통된 희망을 상기시킵니다. 이런 지도자가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의 이웃, 직장 동료, 또는 심지어 가족 중에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어쩌면 바로 여러분 자신이 이런 거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 지도자의 치연은 단순한 개인의 등장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집단적 성숙도를 반영합니다. 우리가 이런 종류의 지도자를 알아보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 그는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은 이러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요한 지도자의 등장을 알리는 사건들은 무엇일까요? 어떤 징후가 그의 치전을 예고할까요? 이에 대한 답은 우리가 곧 살펴볼 5대 화제의 예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불은 두려움의 대상이면서도 변화와 정화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밤, 모닥불 지위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 따뜻함과 빛이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 그리고 동시에 그 속에서 느껴지는 강력한 변화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5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불입니다. 경북, 강원, 충북, 전남, 그리고 제주도. 이 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깊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 정화의 의식입니다. 이 불은 물리적인 재산을 파괴하기보다는 오래된 사고방식과 제도의 껍질을 태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북에서 일어나고 있는 첫 번째 불은 부패의 정화를 상징합니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한국의 전통적 권력 구조와 연결되어 왔으며 여기서 타오르는 불은 낡은 권력관계와 특권의식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이 불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투명성과 책임감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두 번째 불은 분열의 치유를 나타냅니다. 이 지역은 남북분단의 상처를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이념적, 지역적, 세대 간 갈등의 상처를 정화하고 그 자리에 조화와 통합의 씨앗을 심습니다. 충북에서 일어나는 세 번째 불은 두려움의 해소를 의미합니다. 이 지역의 불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낯선 것에 대한 공포를 태워버립니다. 이 정화의 불꽃은 우리에게 용기와 개방성,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선물합니다. 전남의 네 번째 불은 파묘의 정화입니다. 이 지역은 풍요로운 농경지와 바다의 축복을 받았지만 동시에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상징합니다. 이 불은 끝없는 소비와 성장에 대한 집착을 태워버리고 그 자리에 충분함과 나눔의 지혜를 심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에서의 다섯 번째 불은 망각에 대한 정화입니다. 이 섬은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문화를 가진 곳이지만 현대화 과정에서 많은 전통과 지혜가 잊혀졌습니다. 이 불은 우리가 잊어버린 조상들의 지혜,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본질을 상기시킵니다. 이 5개의 불이 가진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것들이 실제 화재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변혁의 상징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불은 새로운 사회운동, 문화적 혁신,
또는 집단적 의식 변화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감복궁이 있습니다. 감복궁 지하에는 고대의 영적 인장이 묻혀 있습니다. 이 인장은 한국의 진정한 영적 유산을 상징하며 5개의 불이 타오르는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인장은 물리적 물체가 아니라 에너지의 패턴, 의식의 결정체입니다. 이것이 활성화됨에 따라 한국 전역에 강력한 정신적 각성의 파동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인자는 수천 년 전 한반도에 처음 문명이 형성될 때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수호자이자 안내자로서 중요한 전환점마다 깨어나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는 이 순간, 그것은 다시 한번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 5개의 불과 영적 인장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미신이나 공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변화의 가능성, 우리가 공유하는 집단적 잠재력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 불꽃들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열망, 더 깊은 연결에 대한 갈망, 그리고 더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꿈의 형태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는 어떤 불꽃이 타오르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하다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변화의 시기에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 5개의 불이 가져올 정화의 과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변화다 그렇듯이 그것은 도전과 불확실성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의 끝에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신호는 우리가 다음에 알아볼 첫 번째 변화의 물결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5개의 불이 타오르는 지금, 그 빛에 의해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뉴스에서 연이어 터져나오는 충격적인 폭로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첫 번째 변화의 물결, 가면의 추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치인, 재벌,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비리와 위선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폭로되고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순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비밀들의 장막을 단번에 걷어내는 것 같습니다. 한때 불가침의 존재로 여겨졌던 인물들이 하룻밤 사이에 그들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로는 단순한 스킨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깊은 정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부패, 위선, 그리고 불의가 마침내 빛 속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진정한 치유와 재생을 위해 필요한 첫 단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폭로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이것은 마치 집단 의식의 각성처럼 여러 경로를 통해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 양심적인 언론인, 일반 시민의 목격담, 그리고 때로는 단순한 우연이 진실을 표면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로가 쌓여감에 따라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인식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사회 시스템,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권력 구조와 제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였지만 점차 그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집회들의 성격입니다. 이것은 분노에 찬 폭력적인 시위가 아닙니다. 대신 이것은 평화롭지만 단호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요구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특정 정치인의 퇴진이나 일시적인 정책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근본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계약, 새로운 방식의 공정과 협력의 틀을 원합니다. 이것은 법적 의미의 헌법 개정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근본 가치와 운영 원칙에 대한 재정립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사회적 계약의 핵심은 투명성, 책임, 그리고 참여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폐쇄적인 엘리트 집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중요한 사회적 결정에 참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다 외부에서, 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깨달음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영웅이나 구세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이 변화의 주체임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집단적 각성은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적인 선택과 행동이 어떻게 더욱 큰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거나
변화시키는지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비 습관, 직업 선택, 투자 결정, 그리고 일상적인 대화에서 더 의식적이고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종류의 리더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권력을 추구하지 않으며 종종 공식적인 지위도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비전, 진정성, 그리고 봉사의 정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여러분도 이미 이 변화를 느끼고 계신가요? 혹시 주변에서 또는 자신의 내면에서 이러한 각성의 신호를 발견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첫 번째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수동적인 관찰자로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각자가 이 역사적인 순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이 변화에 기여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진실을 밝히고 어떤 감을 벗어던지고 싶으신가요? 이 첫 번째 물결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 과정이 완전히 전개되면 우리는 두 번째 변화의 물결, 더 깊고 더 미묘한 변화의 단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비옥한 공허의 시간, 침묵 속에서 새로운 공감이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는 특별한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변화의 물결이 지나가면서 사회적 가면이 벗겨지고 오래된 구조가 무너진 지금 우리는 이제 비옥한 고해의 시간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침체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깊은 재생과 재창조의 시간입니다. 이 기간을 비옥한 공허라고 부르는 이유는 마치 씨앗이 심어지기 전 밭에 쉬는 휴경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푸얀 깊숙한 곳에서는 놀라운 재생과 영양 축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지금 이와 같은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적 성찰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는 소음, 자극, 그리고 외부 활동에서 벗어나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영상을 넘어선 집단적 내면 탐색입니다. 사람들은 함께 모여 우리가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대화합니다. 이러한 집단적 성찰은 삶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다시 표면으로 끌어올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진정한 행복과 성취란 무엇인가?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고 지구에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더 이상 철학자나 종교 지도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상 대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공감과 연결의 문화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경쟁과 자기 중심적 성취를 강조하던 이전의 문화는 서서히 사모 돌봄과 협력의 문화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는 위로부터의 명령이나 정책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 새로운 돌봄의 문화는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이웃을 더 자주 방문하고 낯선 이에게 미소 짓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과 기쁨에 더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며 자신의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깊이 인식합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자발적인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의 등장입니다. 사람들은 정부나 큰 기관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이고 있습니다. 이웃 간 식품 나눔 네트워크, 지역 기술 교환 시스템, 공동 육아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 협력 시스템이 전국 곳곳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 시스템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대화와 발견의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는 사실 암기보다 비판적 사고, 창의성, 그리고 감정지능이 강조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와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대해 깊이 탐구하도록 금려받습니다. 교육자들은 지식의 전달자에서 지혜의 안내자로 그 역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답을 제공하는 대신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다음 세대가 단순히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동시에 영성은 사회생활의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종교의 부활이 아니라 인간 경험의 초월적 차원에 대한 새로운 개방성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큰 무언가와의 연계,
삶의 신비와의 조화, 그리고 일상 속에서의 신성함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영성은 공공공간에서의 집단 의식과 의례로 표현됩니다. 도시 광장에서는 명상 모임이 열리고 공원에서는 공동체 춤과 노래가 울려 퍼지며 한때 버려진 공간들은 치유와 성찰의 장소로 변모합니다. 이러한 의례는 특정 종교적 전통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보편적 영적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이 두 번째 물결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그것이 강제나 압력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봄이 겨울을 따라오듯 이 변화는 필연적이고 유기적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변화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변화의 씨앗을 발견하고 계신가요? 혹시 내면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게 되었나요? 주변 사람들에게 더 깊은 연민을 느끼게 되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두 번째 물결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비옥한 침묵의 시간이 충분히 성숙하면 우리는 한국의 새로운 역할, 세계 속에서의 우리의 새로운 이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세계의 스마트폰, 자동차, 드라마를 수출했지만 이제 우리는 더 깊은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물질적 생산의 중심지에서 영적, 문화적 지혜의 원천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한국은 단순히 기술적 혁신만이 아닌 내적 지혜, 공동체 해결책, 그리고 의식적 예술 형태를 세계와 공유합니다. 우리의 전통 의례들은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삶의 전환점에서 의미와 방향을 제공합니다. 한국의 공동체 중심 접근법은 개인주의적 사회들이 직면한 고립과 수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권력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습니다. 진다오유아는 진정한 힘이 더 이상 공식적인 직위나 제도에 있지 않고 깨어있는 시민들 사이에 조용한 합의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깨어있는 시민들은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학교 교사, 카페 주인, 버스 운전사, 할머니,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들은 화려한 직함이나 많은 팔로워 없이도 일상적 만남과 대화를 통해 주변 사람들의 의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영적 등대가 되어 세계 각지에서 사상가, 치유사, 예술가, 그리고 진리 추구자들이 모여듭니다. 이들은 화려한 컨퍼런스나 대형 행사가 아닌 작은 차 모임, 시골 마을의 대화 서클, 도시 공원의 명상 그룹에서 만납니다. 이 영향력은 소음 없이, 헤드라인 없이 퍼져나가지만 그 깊이와 지속성은 정치적 권력이나 경제적 영향력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렇다면 진다오이아다 예언은 그 새로운 구원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분명히 합니다. 구원자는 한 명의 특별한 인물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는 가능성입니다. 구원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의식입니다. 이 예언은 운명의 선고가 아닌 초대장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고정된 미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가능성의 지도를 펼쳐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기다려온 그 거울이라면, 만약 당신이 한국의 새로운 역할을 시전하는 데 필요한 그 의식의 한 부분이라면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변화가 되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답변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만들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다오유아의 예언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